예, 그럼 지금부터 제3회 대세다당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래기획실장 이영국입니다. 벌써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이런 날 또 이렇게 외부로까지 저희 연구원 구성원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세 다당 포럼은 대전과 세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함께 펼쳐나가는 정책 개발 행사입니다. 이번 저희가 마련한 제3회 대세 다당 포럼은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 쪽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초청하여서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및 기술혁신으로 인해 저희 곁에 다가온 우주 경쟁 시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개발에 있어 대전과 세종이 어떤 역할을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우주 산업 벨트가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담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영진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모시기 어려운 우리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작년 1차 김태효 서울대 명예교수님, 또 2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차 대세다당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다가 3월에 한국우주연구원에 우리 최기혁 박사님, 사실 저는 뭐 같은 교회 또 장로로 같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 참 인품도 참 훌륭하시고, 그런데 이분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같은 데도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전에 이제 달 탐사 추진단 단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그 우주인 배출 프로그램도 담당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우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12월에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삼극 체제라고 하죠. 우리 고흥 또 사천, 우리 대전은 이제 그 연구와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가장 핵심 아무래도 이제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 우리 박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중과 친숙해지고 많이 이제 담론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될 때 정말 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산업도 연관 고리를 찾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게 됐는데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강의 이후에도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에 앞서서 저희 최기혁 연구원님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요. 카이스트 인하공대에서 석사 학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재 마이크로 중력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과거에는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달 탐사 사업 단장 항우연에서요. 그 다음에 우주인 사업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뭐 연구 실적으로는 우주 핵심 전략 기술 개발인 우주 비행체 재진입 열보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달 탐사 사업 단장으로 달 탐사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유인 우주 개발, 그래서 사업 단장임을 2006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부처에서 과학기술처,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장관 표창을 역임하시고요.
되게 특이하신 건 2008년 국가 우수연구 60선 선정 및 연구재단 우수연구 100선에 선정되셔서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최기혁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열감토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기혁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그 우주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저희들로는 아쉽죠. 대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주 사천으로 가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붐인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작년도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뭐 전체 우주개발 1.0, 2.0 그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 2.0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인프라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기술, 발사체 기술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술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주 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이제 비즈니스의 장이 또 새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대전과 세종은 과연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순서는 그렇고요. 예, 그 우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것,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정도 생각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대단히 큰 제조업입니다. 2차 제조업입니다. 매년 4에서 한 5% 정도 견고한 성장을 하고요. 2020년에 한 4,5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게 반도체 시장하고 같아요. 조선 시장보다도 크고, 예. 자동차가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넘버 2까지는 아니지만 뭐 항공이 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항공 우주를 붙이면은 명실공히 넘버 2죠. 자동차 산업에 이어서. 예. 또 이건 우주 산업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지 대전시가 우주에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 그럴까요? 이제 뭐냐면 아주 최첨단이지만 대부분 수공업으로 이걸 제작이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처럼 1년에 100만 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대, 몇 년에 한 대 만들거든요. 예, 보통 위성 하나가 1,000억, 2,000억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납땜을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우주산업 규모하고 고용하고가 아주 정확히 비례해요.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1,000명이 근무하면 연산 10만 대, 100만 대 사람 늘리지 않아도 가능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나 우주는 그게 정확히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시장이 커진다는 거, 그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주 시장의 뭐 0.75%, 하여튼 1%가 안 돼요. 예. 한 3조 9천억 정도 우리 그 내외수, 뭐 수출은 거의 못하니까 내수라고만 봐야 되겠죠. 정부가 투자하는 돈, 뭐 다 하우면 쓰는 돈 해서 뭐 3조 9천억. 근데 여기는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뭐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고용은 9,300명인데 그게 큰 규모는 아니죠. 예. 실제 R&D를 하고 그런 사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제 석박사 뭐 학생들 다 포함하고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자동차와 같이 세계 5% 정도를 차지하면은 고용은 한 5, 6만까지도 우리가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우주는 청소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국 첫 번째 우주인 사업 책임자였는데 그 전 국민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36,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그냥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국민의 안전과 국방 안보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 4,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발사체 위성이 보통 일반인들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의외로 그 차지하는 포션은 크지가 않습니다. 13%, 1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 우주 탐사, 정부가 쓰는 거죠 주로. 그게 한 20%. 뭐 나사가 달에 간다든지 화성 간다든지 뭐 하는 것들 그런 게 의외로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위성 활용과 서비스 장비 시장이 67%, 거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일거리를 창출하고 우주 산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위성 활용 서비스 장비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주 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주 산업도 아니고 우주 경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건 뭐 설명기 쭉 그냥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산업 플러스 공공까지 합친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주는 특징상 정부가 투자를 하고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팔아서 이익을 벌어서 다시 재투자해서 자동차가 선순환이 되잖아요. 성능 좋은 그 다음 버전이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저희 항우연이 아리랑 위성, 정찰위성 그 지구 관측 위성을 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뭐 직접 돈 갖고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국민과 국가가 베니핏을 봅니다. 아리랑 위성이면 북한을 24시간 들고 뭐 밤에 못 보니까 24시간 아니겠네. 근데 뭐 레이더 위성도 있으니까 뭐 24시간 들다 본다. 그러면 효과가 좋다. 또 그 기상위성을 올렸더니 우리나라 기상 예보가 올라갔다. 그럼 국민들이 찬성을 해줘요. 우주에 좀 더 투자해 주세요. 국민들이 베니핏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민간 산업 공공 분야를 합쳐서 우주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에 보면 우주 경제를 뭐 어떻게 키운다 이제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미국은 전 세계 우주활동국 예산의 66%. 이건 이제 국가가 투자하는 거예요. 한 9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국도 들어가죠. 거기서 얼마나 우주에 돈을 투자하느냐. 미국이 518억 달러, 뭐 압도적이죠. 중국이 134억. 그러니까 미국 외에는 미국이 66%니까 다른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한 3.9억 달러. 근데 앞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우리 일본이 이웃한 일본이 한 31억 달러.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하드 발사체하고 국가 공공용 그다음에 산업을 그렇게 구별해서 봤는데 여기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4,500억 달러를. 그럼 상업적인 인프라 지원 여기 이제 위성 발사체 들어가고 이제 뭐 발사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럼 한 30%가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주 활용 서비스 뭐 그런 게 한 50%. 그 다음에 국가가 투자하는 것은 뭐 아까 비슷하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포션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도표를 보여드리냐 그러면 요 그 박스 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요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가 아직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주인 사업은 한번 했지만 그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 탐사, 달 탐사, 화성 탐사. 달 탐사는 겨우 작년에 하나 쐈죠, 우리도. 그래서 시장은 파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파이를 키우려면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인 프로그램을 하고 우주 탐사, 우주 과학 쪽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태부적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쪽엔 좀 더 투자할 이유가 있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환경을 뭐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신냉전이 도래를 했죠. 그래서 참 많은 걱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세계적인 산업 가치 사슬 이 GVC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 영국, 생산은 한국, 대만, 장비는 네덜란드, 소재 부품 일본 이런 GVC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에 끼느냐 못 끼느냐가 또 사활을 좌우하죠. 근데 최근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갔죠. 벌써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으로 다 가져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우주도 이게 적용을 받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위성 만들 때 미국 부품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미국 부품을 쓰면 가능하면 미국 발사체를 사용해라 하는 무언의 압력을 받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됐지만 민간인들은 여러분들은 뭐 실제 그럴까 잘 이제 모르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국 부품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마음대로 못 쏩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또 아이타 부품이라 그래가지고 수출 규제 품목이 되면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전략이 뭐냐면요, 2001년도에 럼스펠드라는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냅니다. 앞으로 미국의 우주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사적인 차원에서 육해공 다음에 제4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시어터라고 그러죠. 이런 극장도 시어터라고 그러지만 전쟁을 하는 무대도 시어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지, 바다, 공중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우주가 제4의 전쟁터고 여기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말이 다른 나라가 가급적 우주로 못 나오게 막아야 된다. 수출 안 해요. 우리나라 발사체 미국이 나사 못 하나 도와준 거 없어요. 그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뚝딱뚝딱 중소기업, 뭐 대기업 달라붙어 다 한 거예요. 위성은 이게 뭐 무기로 쓰이진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수출 규제가 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핵심 부품은 딱 틀어지고 이 부품 들어가는 거는 당신 로켓으로 못 쏴.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죠. 대표님이 그 자세 제어하는 자이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주의 경제 산업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미국에 아주 잘 나가는 벤처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그 페이팔인가요? 뭐 그런 회사를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1,000억, 2,000억 종잣돈을 가지고 스페이스X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전 세계 그 우주 시장을 많이 잠식을 했죠. 예. 미국으로서는 뭐 대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완웹이라는 회사, 이건 뭐 유럽 회사이긴 한데 소형 위성을 수천 기를 올려가지고 통신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게는 1,000대가 아니라 10,000대를 올리는 거예요, 소형 위성을.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폰 새로 나오는 거 있죠? 아이폰 14인가요? 그거는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이스 통신은 아니지만 긴급 문자는 발송이 돼요. 그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건 좀 잘 봐주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의 자회사예요. 아마존은 미국에서 공룡입니다. 미국을 가시면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들을 그걸 M&A라고 그러나요? 다 많이 샀어요. 예. 그래서 거의 그냥 포식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주에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주 관광, 우주 제품 생산, 재사용 발사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우주에서도 이런 민간들이 들어오면서 혁신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태계의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개발 역량이 많이 일치월장했습니다. 위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발사체도 국산 발사체를 갖추게 됐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이렇게 되니까 플레이어가 지금 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에는 혼자 했어요. 위성 우주 개발을. 근데 이제 대기업도 들어오고 다른 출연연도 있고 또 사실 또 큰 손은 군입니다. 군이 지금 우주에 엄청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비공식적이지만 군의 우주 예산이 민간 우주 예산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큰 변화죠. 또 다행히 군은 또 대전에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대전에 이제 앞으로 강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뭐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일종의 그 우주 개발에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우주 기술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 그러면 그 발사체는 당연히 그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죠. 예.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 막 쏴대고 있지만 발사체 기술도 고체나 액체. 북한의 액체 기술은 뭐 아주 좋지 않으니까 둘 다 우리가 북한을 능가하는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걸 자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위성은 뭐 북한은 위성 기술이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100대나 1000대 정도의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면 북한을 분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쏠 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땅굴을 파고 터널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이동 그 수송 발사대로 이용해서 쏘잖아요. 이게 한 20-30분 걸린다 그래요. 그럼 20-30분 내에 결판을 내야 돼요. 5분 내에 우리가 디텍트해서 빨리 뭘 쏴야죠. 예. 그럼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00대, 2000대로 분단위로 북한을 들여다보면 뭐 민간 활동도 보이지만 군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잠수함이 어떻게 들락날락, 배가 들락날락 하는지, 평양역에서 누가 기차 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또 우주 기술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컴셋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실 이제 국정원이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국가 이제 안보기관에서 전체가 다 씁니다. 국방부도 쓰고 뭐 정부 부처 다 쓰지만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계 뭐 간략히 너무 디테일한 거는 이제 뭐 예 그렇고요. 예, 보시면 여기 비전이 2050년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경제라는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 플러스 공공이 합쳐진 개념이다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지금 달의 궤도선은 작년에 발사돼서 잘 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기에 사업단장을 이제 했었고요. 화성 착륙선을 45년에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화성 착륙선 45년이 어떤 해인가요? 우리나라 광복 100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많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 투자를 앞으로 향후 5년간 2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7,500억, 7,300억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정부 그 투자 비용이 그거를 2배로 늘리면 1조 5천억이 되는 거죠. 앞으로 5년 내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45년까지 10%로 늘리겠다. 또 45년까지 우주 산업이 국내 10대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때 전 세계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45년도에 10%면은 1,200억 달러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 고용은 한 10만 명 정도 이루어질 거로 봐요. 그런데 명실공히 우리나라 10대 산업이 되는 거죠. 뭐 자동차, 뭐 제철, 뭐 조선, 반도체 그런 거에 이어서 10대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대 미션, 뭐 이거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고 2대 전략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주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예, 그래서 뭐 우주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그 헤드쿼터를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우주청을 만들게 되는 거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 공감대, 뭐 글로벌 리더십, 또 당연히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문 인력 확보의 대전의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다 몰려있고 연구기관이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도 교육과 그 연구도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대전 세종이 할 일이 사실은 그 역할이다. 또 정부 부처가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훈련 플러스 정책까지도. 예,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거에 따라 5년, 10년, 20년이 막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협력해서 그런 정책적인 기능도 많이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 뭐 비록 우주청이 진주 사천으로 가서 일부 가겠지만 뭐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책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국방 안보, 뭐 심지어 기후, 또 문화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전밖에는 대안이 없다. 대전 세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거의 결론은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리게 되고, 이게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예, 인터넷에도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새까만 글씨로 돼 있어서 제가 뭐 설명을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그냥 보면은 좀 졸리우실 거예요. 예, 뭐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고. 5대 임무가 있고, 우주 탐사, 우주 수송 발사체죠. 우주 산업 창출 당연하죠. 우주 안보, 국방에 도움되는 우주 과학. 예. 이 5개 임무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주 경제를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만 뭐 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 뭐 또 같은 얘기고요. 예. 여기 그러면 이제 거의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걸 뒤쪽 결론에 안 넣고 앞쪽에 결론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러죠. 뭐 강점, 약점, 뭐 기회, 위기 해가지고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거, 대전 세종의 내부적인 장단점은 뭐고, 또 대전과 세종에 주어지는 외부로부터의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가. 이것만 좀 오늘 같이 좀 이해를 하면은 뭐 거의 오늘 제 그 강의는 목적을 달성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점 볼까요? 뭐 카이스트 충남대 등 우수 인재 그 풀이 있죠. 예, 거기 뭐 교수진과 학생진이 있어서 뭐 전국 각처에서 모이지만 어쨌든 생활 기반은 공부하는 동안에 또 석박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전이 될 수밖에 없고, 대전 세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세종과 근접해서 유리한 교통, 굉장한 강점입니다. 이게 우주청이 진주 사천으로 간다 그러니까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벌써 떠난 공무원도 많아요. 그쪽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각종 위원회들은 서울이나 세종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점 중에 하나는 출연연이 다 몰려있어요. 정부 출연연이 25개가 있는데 아마 서너 개 빼놓고, 뭐 창원에 있는 재료연, 뭐 이천에 있는 세라믹, 해양 부산에 있는 무슨 뭐 해양연구원, 뭐 그런 거 몇 개 빼놓으면 한 20개 정도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김치연구소가 저기 정읍인가 어딘가, 그거 빼놓으면 한 20개가 대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는 대학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제가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큰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해결이 돼요. 가령 우주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주에서 우리가 에너지 소스로 원자력 전지를 쓰게 됩니다. 원자력 전지. 그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원자력 연구원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뭐 몇 번째 안 가는 그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 새로운 전자장비를 만들어야 돼요. 애트리, 전자통신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연구원이 3,000명이나 됩니다. 잘 활용만 하면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 뭐 또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뭐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공군사관학교하고 공군항의원이 여기 인접한 그 신탄진 쪽 넘어가서 그 청주 외곽에 있어요. 여기서 뭐 1시간이면 다 가죠. 그것도 또 인재풀입니다. 시설들이 많아요. 가령 우주인 선발할 때 보면은 그 회전 그 센트리퓨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돌리면서 인공적으로 가속도를 가하는 거 있잖아요. 큰 시설들이 있고, 항공우주 의학 시설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유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유리한 또 그 면이 있죠. 그러면 약점이 뭐냐? 다행스럽게 약점은 별로 없어요. 굳이 꼽자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카이나 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는 진주 사천에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저기 뭐 그 어딘가요? 뭐 서울 근교에 있고 뭐 대전에 사무소는 있지만 뭐 그런 거 하나 정도만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약점 없는 것 같아요. 외부 기회를 보면 뭐 우주청 생기고 뭐 우주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고, 국내외 우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계룡대, 자운대, 군사령부가 또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서 심우주 통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의 최적의 장소가 사실 금산이에요. 금산.
금산, 뭐 보은 이런 데입니다.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달 탐사 안테나는 저기 여주에 가 있습니다. 그건 뭐 그 메인테넌스 그 보수 유지 때문에 거기 이제 SK 그 단지가 있어서 거기 이제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바람이 거의 없어야 돼요. 왜냐면 안테나가 20m, 30m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바람이 좀 불면은 세워놔야 돼요.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돔을 씌우죠. 돔을 씌우는데 10m 이상 되는 안테나 돔 씌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초기에 그 금산 뭐 위성 뭐 기지국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파가 깨끗해요. 거기가 주변이 전파 잡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살짝 분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KT 그 안테나 그 밀집된 금산 뭐 500의총 바로 옆이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근데 지금 안테나를 다 철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달탐사 사업단장 할 때 거기 있는 거를 그 좀 개보수해가지고 쓰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사업단장에서 이제 사업이 좀 뭐 확장되면서 이제 여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혹시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철수를 했는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속리산 가다 보면 산속에서 갑자기 안테나가 확 튀어나온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철수한 것 같은데 보은이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금산 지구국의 백압이었어요. 백압. 산속에 그냥 그 평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테나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지구국이 폭격을 맞든지 하면은 이 보은에서 그거를 백압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참 80년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 선배들도 일은 참 머리 써서 잘했다 싶더라고요. 다 지하 벙커로 돼 있어요. 심지어 항우연도 거기를 쓰려고 그랬지만 조폐공사에서 쓰려고 그랬어요. 거기를 지하 벙커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 우리 카드 같은 거 쓰면은 데이터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트럭분이 쌓이잖아요. 뭐 디스크로. 그거 모아놓을 데가 어디냐? 어디가 안전하냐? 보은. 거기 산으로 뺑 눌러 있어도 폭격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80년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안테나가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아마 다 철수하지 않나 싶은데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30m 안테나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 외부 위기는 뭐 우주항공청이 진주 사천에 설립되는 게 조금 좀 저희는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수는 있고 북한의 뭐 위협도 인접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우주 강국이고 미국이 한국의 수출 우주기술 이전을 뭐 기피하고 있다. 근데 이건 거꾸로 보면 오히려 우리한테 자극이 돼가지고 우주 개발에 플러스 요인도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스레트, 이 T가 스레트라는 소리잖아요. 우리한테 그 뭐 외부 위기라고 보지 않는. 우리는 오히려 위기에 있을 때 더 잘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 교육 기능은 우리가 탁월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 시설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인접해 있고 또 교통도 상당히 편하고 또 출연연들이 또 실질적인 연구 기능을 하는 출연연들이 잔뜩 몰려 있어도 이거를 잘 활용만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저는 그 우주 그 R&D 교육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좀 마중물만 조금 해서 가령 뭐 그 시험 시설 같은 걸 좀 갖춰준다든지 우주는 사람이 주로 안 가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2년, 3년, 10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마지막에 한 2년, 3년은 시험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용 그 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나 조그만 우주 기업들을 위한 그런 공용 시험 시설 같은 거를 갖춰 놓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건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예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 시설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현업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원들 불러내서 뭐 교육시켜달라 뭐 그거 쉽지가 않은데 은퇴한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년 후면 이제 아주 은퇴인데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 반만 주면 돼요. 하루 종일 강의하는 거 잘해요. 건물 하나 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만 돌리면 충분합니다. 예, 그럼 뭐 사실 뭐 결론은 거기다 이제 났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10%를 차지하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우주 가버넌스 같은 게 필요하죠. 그건 마침 정부가 잘 짚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항공청을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원자력 한 사람들한테. 아니 원자력은 우주보다 한 10배 규모가 큰데 지금 창원 같은 데 가면 중소기업들이 다 원자력 그 발전소 부품 만드는 공장들이에요. 예. 지난 5년간 좀 고생했죠 사실은. 예. 왜 원자력 청은 안 만들어졌냐? 니들 왜 안 만들었냐? 그러니까 우리 만들 필요가 없대요. 이미 다 산업화가 됐고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우주는 이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청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을 만들어서 또 발전된 데가 방위산업청이죠. 그 청을 만든 가버넌스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그 관리를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서 작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있지만 한 뭐 20조 수출이 일어났죠. 예, 20조 수출이 됐죠. 예, 그래서 거의 200억 달러 이르는 수출 효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우주청을 만드는 게 딱 저는 뭐 달 탐사 그런 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예. 또 산업 키우는 목적은 고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 고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그 우주 산업에 고용이 될 수 있겠다. 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10만 명.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몇만 명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선도 깃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플래그십 뭐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형 스타링크. 예. 왜냐면 이것이 우리나라 기술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500km, 200km 위성인데 그 위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전 세종에서 뭐 항우연도 있고 여기 저 세트랙이라고 하는데 세트랙 I도 있고 다 있죠. 산업체. 거기서 위성을 1000대 만들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사체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발사체가 좀 작긴 작아요. 1.5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kg 위성은 3대밖에 한 번에 못 올리죠. 근데 29년, 30년까지 10톤을 올리는 발사체가 만들어지면 500kg짜리 위성을 한 번에 몇 개를 쏠 수 있나요? 20대를 쏠 수 있죠. 예.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요. 스타링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에 20개, 30개, 막 50개도 한 번에 올라가고 그러는. 그래서 이러한 대형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만들어야지 수십조에 달하는 국내 시장을 만들 수가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통신 인프라가 있으면 벤처나 산업체들이 거기 달라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뭐 각종 앱도 만들고 뭐 그런 서비스도 하고 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뭐 그분들은 밤낮 그것만 생각하니까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전, 세종이 거기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요건 물론 이제 스타링크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예. 이렇게 그물망처럼 전 세계를 엮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성과 위성끼리는 레이저로 통신을 합니다. 가령 내가 여기서 그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위성이 하나가 지평선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위성은 더 이상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위성이 이거를 봤대 또 그 백업이 필요하니까 그 레이저로 레이저 통신이라는 게 용량이 되게 큽니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옆 위성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서 중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되죠. 한두 개가 고장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시스템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형 스타링크를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요건 이제 우주가 또 국방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GPS 유도하는 그 로켓포예요. 그 하이마스라고 해서 뉴스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80km 사정거리인데 GPS로 한 1m 정도의 오차를 갖고 명중시킨다 그래요. 진짜 보시면 1m도 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철길 가운데 이게 정확히 맞췄잖아요. 이걸 보시면 상행선, 하행선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걸로 딱 망가뜨렸어요. 이건 헤르손이라는데 큰 강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다리 그냥
이것도 상행선 하행선 중에 하나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을 많이 다칠 필요도 없어요. 뭐 전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통신, 그다음에 뭐 연료, 탄약 모아놓은데 뭐 부수면 되잖아요. 식량 모아놓은데 뭐 사람 굳이 이렇게 많이 다치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럼 전쟁 못하는 겁니다. 군인들 뭐 총 없고 휘발유 없고 통신 안 되고 그럼 뭐 하겠어요? 예. 굳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 그냥 뭐 다 다치게 할 필요 없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들이나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질 못한다 그래요. 찍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호라 그래서 불과 뭐 조그만 그 구덩이 파고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딱 찍히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조금 있다가 딴 데로 이동하고 해야죠. 예. 그 전쟁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주 기술이 이만큼 우리의 안보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 예. 북한에 대한 우리가 대응력. 우리는 한 300km 되는 것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예. 300km를 한 1m 해상도로. 예.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응 전략 중에서 이제 또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대형 국제 공동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알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죠. 뒤에 한번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에요. 예. 미국이 달에 마지막으로 간 게 69년도에 앙디 암스트롱이 내리고 72년도에 아폴로 17호가 내린 이후에 몇 년 만인가요? 50년 만인가요? 예. 50년 만에 다시 달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25년도에 계획이 이미 돼 있어요. 작년에 무인으로 한번 달을 돌고 갔잖아요. 그 미국의 로켓이 SLS라고 하는 로켓, 오라이온이라는 캡슐을 싣고 그게 25년도에 여성이 먼저 달에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테미스라는 의미가 달의 여신이라는 의미예요. 네, 달의 여신. 그 다음에 유색 인종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흑인이나 아시아. 그래서 한국계 2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자니 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2세가 그 12명 그 후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넘버 2하고 넘버 3는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여성이 물론 내려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한국계 자니킴 내릴 수 있다. 네이비실 출신으로 뭐 하버드 의대에서 뭐 의사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그 스펙을 보면 한 사람은 스펙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우주인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유인 프로그램이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건 무인 프로그램이에요. 유인이 되면 또 새로운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질문도 아마 그런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우주의학이 필요해요. 우주의학. 그 다음에 생명 환경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에요. 이게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딴 데서 할 게 아니라 대전 세종에서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딴 데는 그런 거 꿈도 아직 안 꾸고 있죠. 발사체 뭐 유성만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 세종에서 우주의학도 하자. 카이스트의 그 의과학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또 달에서 그 물을 캐든지 자원을 캐든지 하는 현지 자원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ISRU 뭐 영어로는 좀 복잡한데 그러면 우리 대전 출연단 중에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전문으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예. 그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아까 이제 생명 환경 유지 장치는 물과 공기를 순화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공기가 잘 통하니까 우리는 전혀 잘 모르지만 완전히 밀폐된 데 있으면 몇 시간이면 질식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장비를 갖고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다른 공해물질과 같이. 또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고 또 물도 순환을 하는데 우리가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물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우주에서는 이거 재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걸러내기만 하면 다시 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걸 연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딴 데보다 우리 대전 세종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기업을 키울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주 기술은 항공위성 발사체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 많아요. 융합형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고 가령 우주 비행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비행기처럼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로켓에 실려서 올라가서 우주에서 활동을 하면 인공위성처럼 활동을 해요. 스페이스 셔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항우연도 이제 그 30년대 무인 우주 비행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요. 기술 개발을 저는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대전시에서 좀 이런 큰 돈 투자가 들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 2012년부터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업 책임자였냐면 초소형 위성 경연대회 사업 책임자를 했었어요. 초소형 위성 한 뭐 5kg, 10kg 되는 조그만 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붐이 생겼습니다.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과라든지 천문우주공학과, 전자공학과 있는 대학에서 많이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우주 쪽에 벤처도 만들고 뭐 우주 공부도 더 하겠다고 하고, 예. 막 그러한 그 좋은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전시에서 이게 정부가 1년에 한 10억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럼 뭐 우리나라 대학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 경연대회 통과하려고. 그러면 한 5억 얼마 돈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성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대전에서 조금 다른 토픽으로 해가지고 초소형 위성 경연대회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방산과 유사하게 수직 뭐 이건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주 기술의 특징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헤리티지라고 그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안 나가고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5년, 10년 써야 되기 때문에 부품이 가령 2천억짜리 위성이 100불짜리 부품이 고장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품은 성능 물론 좋아야 되지만 우주에 지난번에 한 10번쯤은 갔다 와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5번쯤은 적어도 갔다 와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품은 이미 다른 위성에 5번 비행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부품이야. 예. 헤리티지라는 말이 뭐예요? 이 역사 가계도 그런 걸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이 100불짜리 그 부품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0억짜리 위성에다 실을 수 없잖아요. 초소형 위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5억, 10억밖에 안 해요. 거기다 이런 부품을 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은 뭐 소형 위성에서 100kg 정도 되는 위성과 100억 정도면 돼요. 그럼 뭐 수십 개 집어넣어서 뭐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몇 번을 하면은 우리가 이 부품을 쓸 수도 있고 수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러한 헤리티지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그 우주 산업에서는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우주 시장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0%가 사실은 활용 분야예요. 방송, 통신, GNSS 이런 걸 활용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GNSS라는 게 이제 GPS를 말합니다. GPS는 미국의 특정 시스템이고 GNSS는 일반 명사죠. KPS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GPS가 만들어지잖아요. 35년까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조금 이제 속도를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는 뭐 그냥 그림만 쭉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중형 위성 저희가 500kg 위성인데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값이 싸죠. 예, 플랫폼이 공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체 엔진. 그래서 한번 저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고흥에 한번 가보세요. 고흥에. 그 저희 항우연에 연락을 하시면 저한테라든지 연락을 하시면 이제 발사가 5월 10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4월 달까지는 투어가 가능할 거예요. 한번 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자부심도 생기고. 예, 이게 이제 메인 엔진 테스트 이제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 작년 6월 21일 저는 이제 매번 발사 때마다 가거든요. 한번 발사 때 한번 가보세요. 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쉽진 않은데 그 연구원 그 발사장 바로 그 저 맞은편이 바닷가인데 거기에서 바로 보셔도 되고 또 발사장에 여기 산이 보이잖아요. 산 뒤편이 영포라고 하는 데인데 영포에서는 더 로켓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일반인들은 이 바다 건너에
바다 건너를 또 뭐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를 남열해수욕장에서 또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요즘은 10년 전에 쏠 때는 막 모여서 비장하게 태극기도 흔들고 그러시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가족 단위로 차박을 하시면서 심지어 정말 다양해졌어요. 앞에 그 해경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쳐놨거든요. 거기까지 개인 보트나 요트를 갖고 와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앞에 무인도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들어가셔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달 탐사인데 뭐 이것도 뭐 이게 달 탐사선은 이렇게 돼 있고 5가지의 탑재체가 있고, 지금 언론에 주로 그 카메라가 나온 그 사진 나오는 거는 여기 고해상도 카메라 하우영이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있고 뭐 몇 개 더 있고, 또 한 가지 언론에 나온 거는 그 나사 탑재체가 실려 있어요. 섀도우 캠이라고. 이거 별건 아닙니다. 그 별빛 망원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메라가 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일부러 맞춰놨죠. 너무 감도를 높이면 뭐 허옇게다 보이니까. 그래서 밤에 찍는 거예요. 밤에. 네, 별빛 증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사는 철저합니다. 이 서비스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이 탑재체를 10kg짜리를 하나 실어줌으로써 나사는 우리한테 심우주 항법 안테나 사용권을 줘요. 왜냐하면 달이 지구 반대편으로 숨을 수 있잖아요. 달이 보이면 우리가 통신이 되는데 우리 안테나로, 달이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요. 미국 안테나를 사용하게 해줍니다. 네. 그걸 서로 서비스를 바꾼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궤도는 뭐 직접 가는 이제 발사 직후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 이제 여주에 있는 안테나요. 이게 뭐 금산 쪽으로 와야 되는데 뭐 다음에 더 큰 안테나를 만들게 되면 금산에다 우리가 위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또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안테나 제작, 지상국, 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그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창업한 분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나사가 제공한 별빛 망원경이죠. 예, 섀도우 캠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달로 향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구와 달의 가족 사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 실제 이렇게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아주 정말 멋있는 사진이죠. 달에서 지구가 지평선이 아니 월평선이죠. 월평선에서 떠오르는 참 감격적인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폴로 사진만 보고 남의 나라가 찍은 것만 보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올린 그 달 탐사선에서 우리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본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2월 중순이 대보름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홍보 쪽이 조금 개념이 좀 부족해. 그때 이런 사진을 이렇게 좀 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달 보면 뭐했어요? 뭐 비나이다 하고 뭐 달 보고 뭐 소원을 빌고 뭐 시나 짓고 그랬죠. 시기도 중요하죠. 그랬는데 이제 달은 우리 위성이 가 있는 달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언론에 부각시켰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요거는 아까 그 섀도우 캠 나사의 카메라로 달의 분화구 검해가지고 보통은 안 보이는데 요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 돌이 굴러 떨어진 흔적이 이렇게 보였다 그래요. 요렇게. 예. 요게 요 셰클톤이라는 한 20km 되는 달의 남쪽에, 사실은 분화구가 아니라 그 크레이터죠.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파인. 예. 또 뭐 재밌는 사진입니다. 요거 뭐 제가 담당했었던 이제 우주인 사업인데, 유인 프로그램도 저는 대전 세종에서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이게 의외로 많은 인프라가 필요치 않아요. 이게. 예. 뭐 사람이 인프라니까. 예. 대상도 사람이고. 예. 뽑는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고, 그 인력이 대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 뒤에 여러분들이 주치이고, 요 분이 정계영 대령이라고 그 항이 대전 청주에 있는 공군의 그 항공우주의료원 원장이셨어요. 당시에 아주 뭐 훌륭한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으시고. 근데 여기 힘센 튼튼병원이니까 이게 병원장으로 계세요. 내과 부분. 예. 이런 분들은 다 그때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얼마든지 제2우주인을 뽑는다 그러면 다 역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 뭐 그런 과정이고, 가서 뭐 실험도 하고 뭐 돌아오고 뭐 이제 그런 거고요. 예. 해외 우주는 뭐 아까도 좀 보여드린 사진이긴 한데 스타링크처럼
적에도 군지비성으로 통신과 인터넷 중계하는 것이 앞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우주 산업의 40%를 차지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세정에 생길 벤처나 그런 연구 R&D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시장의 절반이 여기인데 이걸 연구해야죠. 또 우리가 상당 부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예. 요건 뭐 재사용 로켓, 뭐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직접 뭐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무중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학회를 지금 이제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주에서는 무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중력을 이용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비중이 다른 물질이 금방 잘 섞여요.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우리는 절대 섞을 수 없잖아요. 한참 저도 금방 층이 나누죠. 우주에서는 분자 레벨로 완벽하게 섞입니다. 아주 특수한 합금, 초고성능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고성능 광통신 섬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만들면은 저기 사진 보시면 알지만 그 오른쪽 사진이죠. 여기 보면 기포가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포가 많으면은 그 레이저 광선이 지나가다가 약해져요 이게. 근데 우주에서 만든 광섬유는 기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다.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양조 회사들이 우주에서 효모를 발효를 시킵니다. 효모를 거의 키워요. 그러면 독특한 풍미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 회사, 무슨 일본도 뭐 많이 가요. 산토리 위스키, 뭐 유럽의 포도주 회사 가는데 뭐 우리나라 막걸리 회사가 가도 되죠. 그래서 우주에서 그 효모를 발효, 성장시켜서 지상으로 가져오면 아주 새로운 풍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우주 비행기, 우주 수송체들이 많이 생겨. 우주 관광도 요즘 이제 많이. 요건 이제 알테미스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첫 번째 내린 이후에 한 30년까지 5번을 더 착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또 우리한테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빨갛게 해놓은 게 한국의 기여예요. 요게 요번에 다누리죠. 달 탐사. 미국은 자기들 알테미스 큰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달 착륙선이 2032년에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좀 더 해야 되겠다. 가령 저는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게 2029년이나 30년에 일본이 달에 차량을 보냅니다. 월면차를. 그럼 우리가 뭐 일본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찝차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우주개발 계획할 때 우주탐사 계획위원이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형 험지집, 그걸 수소연료로 가요.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걸 해야죠. 그거는 쭉 그림 그냥 감상하시면 되고요. 화성 탐사, 달 탐사, 이건 화성 탐사입니다. 달 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 가기 위한 연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에 가는 거는 이미 미국은 셋업된 기술을 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봐요. 전 이제 미국에 학회에 가서도 이제 직접 들었는데 한 사람이 노인네가 손을 들더니 달에 왜 가냐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가서 암석을 370kg이나 갖고 왔는데 뭘 달에, 달은 물과 공기가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뭘 또 가냐. 그래서 미국의 국가 목표는 화성입니다. 사실 화성. 달은 미국의 산업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이 그래요. 나사는 달 탐사나 그런데 돈 많이 투자 못하게 합니다. 특히 그 우주정거장 같은 거 손대라 그래요. 그건 미국에서 기업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나사 같은 데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거를 해. 니들은 예산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 돈 딴 데 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성 가는 연습을 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40년대는 또 화성에도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우주 기술 강국이에요. 이제 발사체, 위성 다 그리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정상회담 때마다 아마 조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 그래서
달 탐사는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르테미스 어코드라고 해가지고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는 그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 사인을 했어요.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이 21년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화성 탐사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도 뭐 그 R&D 비중이 엄청 크고 완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세종에서 이것도 염두에 둬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왜 대전시에서 못할 리가 없죠. 화성 우리 가는 기획 연구를 한번 해보자. 예. 돈 많이 안 들어요. 뭐 몇 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해요.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예. 그러면 뭐 보고서 나오고 책도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뭐 화성에서 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신혼여행을 뭐 달로도 갈 수 있고 화성으로도 갈 거예요. 화성 탐사하는 대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주인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예, 화성 뭐 목성도 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2년도에 우리가 착륙선을 보내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예, 이소연 박사의 활동 모습이고 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주인 예, 고산하고 이소연. 예. 예,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주 산업은 4,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매년 4~5% 정도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제조 서비스,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죠. 한국은 여기서 그러나 0.8%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9,300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로 볼 때 미국은 518억 달러로 압도적이고 일본과 프랑스가 30억 달러, 한국은 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투자를, 예산을. 예. 그다음에 전체 우주 시장을 보면 발사체 위성이 의외로 작습니다. 13%, 우주 탐사 20, 활용 분야가 건 70%가 돼요. 그러니까 대전 세종에서 벤처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위성 활용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인프라가 30%, 뭐 서비스가 상업적인 서비스가 50%, 국가가 20% 정도의 포션. 이거 관점을 다르게 4,500억 달러를 나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방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제2우주인 아마 지금 기획연구 곧 시작될 것 같은데 한다 그러면 또 벌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은 45년까지 우주산업을 우리나라의 10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가 그때쯤 되는데 40%가 통신시장입니다. 통신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은 기술이 좀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스마트폰 갖고 직접 통신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위성하고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올릴 적에도 통신위성은 통신되도록 파워도 키우고 그런 기술력을 갖춘 위성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1,200억 달러 국내외 시장 점유, 고용 10만 명. 예, 평균적으로 한 5% 되겠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예, 그러면 그래도 엄청납니다. 70조 원에 달하는 국내외 시장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 세종에 한 1만 명 이상 고용.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주시장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인 프로그램, 우주 탐사, 뭐 우주과학 같은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안 하고 인프라에만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 70% 됩니다. 다 합치면. 이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많이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건 정부의 몫이죠, 이건. 예, 일단은. 예. 그래서 또 이걸 위해서 우주는 대형 선도 사업, 플래그십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 화성 착륙, 한국형 GPS 이 다 몇 조 들어가는 이제 그 사업인데 이거에 플러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거는 한국형 스타링크라든지 소형 유인 우주 정거장, 소형 유인 우주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거 다 10조, 5조 되는 이제 사업이 되죠. 그래서 대전 세종의 강점은 행정 수도를 보유하고 있고 카이스트 등 교육기관과 하우연, 천문연, 애트리, 원자력연구원 출연연들이 몰려있고 또 수도권에 가깝고 또 계룡대 군사령부가 있고 또 심우주 안테나에 아주 적합한 부지가 있고 뭐 또 우주청이 설립됐죠. 비록 저쪽이지만
단점은 딱 하나, 굳이 꼽는다면 대형 산업체 기반이 좀 약하다는 정도예요. 예. 왜냐면 카이가 사천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화는 뭐 저기 천안 쪽에 있고, 그래서 대전 세종은 정책과 교육과 R&D 기반 스타트업, 또 국제 협력 뭐 이런데 우리가 좀 집중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미래 유망 산업은 쭉 뭐 나열입니다. 그냥 소형 통신위성, 소형 고성능 과학 탑재체, 탑재체도 유망해요. 왜냐면 위성 본체는 이제 냉장고 찍듯이 찍어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1000대 만들려고 그러면 일일이 사람이 납땜 못해요. 이제 또 자동차처럼 그냥 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탑재체는 또 그렇게 못합니다. 위성마다 탑재체는 다르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서 그 과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광학 탑재체나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이 대전 세종에서 해야 되고, 우주의학이나 유인 장비 같은 그러한 새로운 유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대전 세종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진주 사천 위성 하드웨어, 고흥은 발사체 중심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죠. 대전은 R&D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대전 세종시는 벤처타운 같은 걸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런 건물 여유가 있는데 저가로 좀 임대를 해준다든지. 왜냐면 제가 아는 그 초소형위성 경연대 입상자는 뭐 서울 이런 데 전전하다가, 대전도 잠깐 있다 전전하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지금 저 본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크진 않아요. 막 10명, 뭐 20명 근무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각종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은퇴 교수,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창업을 해서 하시다가 이제 또 은퇴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건 뭐 국내를 떠나서 외국에서도 참 귀중한 그 인력이기 때문에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대전시 주도의 소형위성 개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부산시가 해요. 초소형위성 개발을. 저희 항해하고 막 그 초소형위성 개발, 뭐 작긴 하지만 거의 10kg급인데 대전은 한 뭐 100kg급이라든지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벤처용 공영 우주 환경 시험시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 개발의 절반은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거기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영 시험시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 자연스럽게 벤처타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밤낮 2년, 3년간을 위성 하나 올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대전시에서 공용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위성 발사체 개발의 생태계, 우주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리티지 사이클, 뭐 소형위성, 뭐 중형위성, 초소형위성 이렇게 순환되는 발사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도 쏘는 게 1.5톤짜리 쏘는데 위성은 불과 100kg, 200kg밖에 실을 게 없어요. 나머지 1톤은 그냥 쇳덩어리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자동차 하나 집어넣을까? 모르겠어요. 거기서 대전 세종의 벤처들이 막 100개, 그 초소형위성 뭐 50개, 100개도 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발사가 올해 5월에 있고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4차가 총 4차가 있거든요. 작년에 쏜 거 빼고, 그러니까 올해 쏘는 거, 내년 쏘는 거, 25년은 발사가 없고요. 26, 27년에 또 2번 있어요. 총 4번의 발사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과 세종시 대학교 출연연 군 연계. 이 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우주를 뭐 엄청나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벤처, R&D, 교육 그런 것도, 또 군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군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대전시가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대전, 세종에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신규 진입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의 약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본사를 옮겨라는 하기 힘들겠지만 R&D라든지 교육센터 같은 건 대전에 좀 위치를 시키다든지 뭐 그런 걸 좀 유도할 필요는 좀 있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을 35년에 5,000명, 45년에 한 10,000명 정도 목표는 뭐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고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사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우주 관련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별에 관한 이런 강의가 아니고 정말 우주 산업, 우주 경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금 질문을 좀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박사님 강의하신 내용과 조금 엇나갈 수도 있는데 좀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한두 분 또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하는데 유인우주 탐사 계획은 이제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이제 이게 산업이랑 어떤 연계가 가능한지 아주 짧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 보시면 예, 유인우주 탐사 계획과 관련 산업이 궁금합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는 유인우주니까 이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학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군 조종사 뽑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뭐 우주에서 자원 채굴을 한다든지 하는 임무들이 있죠. 예, 임무들이 있고 또 하나 사람이 가기 때문에 우주 프로그램은 사람이 가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성은 가서 뭐 파괴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살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숨쉬고 하는 게 반드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생명 환경 유지 장치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생명 환경 유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산업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요즘 새집 증후군 같은 거 있고 집집마다 공기 정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 기술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고성능의 그 먼지 제거라든지 또 요즘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만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고 집안의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군부대 같은 데가 고립돼 있잖아요. 잠수함도 그렇고 뭐 지방 저 전방의 벙커 같은 데는 식수 공급 같은 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럼 물 순환 장치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위성에서 우주에서는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작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 그 잠수함이나 그 고립된 데는 그게 몸이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공기도 안 좋고 뭐 마시는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몇 달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러한 우주 기술이 쓰인다 그러면은 산업은 물론 우리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죠. 국방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뭐 아까 강의 내용 속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분야가 어떤 거냐, 그리고 우리 지역 대전에서는 이 분야에 어떤 강점이 있을까? 아까 뭐 수학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핵심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우주 개발 단계마다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1단계를 이제 막 졸업했어요. 1단계는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위성, 로켓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긴 주로 전자와 기계공학이 많이 관련돼 있어요. 예, 산업공학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관련된 화학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그 만들어진 기술을 갖고 무엇을 할 건가가 중요해요. 그것을 임무 개발이라고 합니다. 임무 개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디벨롭먼트. 가서 뭐 할 거냐.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달에 가서 우리가 뭐 할 거냐. 달에 우리 우주인이 가면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그 한국 우주인 올려보냈을 때 보통 그 24시간 시간표를 5분 단위로 짜서 보내요. 5분 단위로. 달에 가면 아마 1분 단위로 아마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 촘촘하게 모든 그 활동들을 우리가 다 사전에 다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무 개발 중요하고 임무 개발에는 과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달과학,
화성에 가면 화성과 달에 물이 어디 있는지, 달의 자기장은 어떤지, 달에 특히 먼지 같은 게 상당히 해롭거든요. 날카로워가지고 먼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등등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 지역의 강점은 아까도 그 스와트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와 교육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 살짝 묻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정책 기능입니다. 행정 정책 기능이 여기 그 대전도 있지만은 또 그 세종에 정부부처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활한 그런 어떤 그 정책 기능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바로 연결돼서 임무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가령 뭐 산림청에서 지구에 뭘 올려서 우리가 산림에 불 나는 거, 요즘 불을 많이 나잖아요. 또는 뭐 소나무 재선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한 5천억 줄 테니 위성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초기 단계인 하드웨어 시스템, 두 번째는 임무 개발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은 당연히 행정 정책과 함께 연구 교육 기능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질문하는데요. 우주산업 관련 일자리가 대전 세종 지역에 창출되려면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또한 청년들이 우주산업의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저 발표 자료 만들고 하면서 내내 이런 이제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 대전시가 좀 마중물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전시 자체에 소형 초소형 위성 개발 계획 같은 것이 좀 있어야 그 자체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활용도가 크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대전시나 세종시에서 우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장님이야 간부들 또 그 실무진들이 우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전문가들 또 개발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전 세종에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벤처 타운 같은 걸 좀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용 시험시설 같은 걸 좀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도움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이제 우주 산업의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는 전자기계공업 전문가들이 유리했어요. 근데 2단계에서는 너무나 다양해집니다. 이게 유인 프로그램 우주과학, 뭐 우주 탐사 막 생기기 때문에 유인 탐사는 뭐 의학, 생물학한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우리가 채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지질학,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뭐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또 물리화학 당연히 다 필요하게 되고요. 또 우주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관련돼서 3D 프린팅, 뭐 금속, 뭐 플라스틱 3D 프린팅이라든지 심지어 그 바이오 3D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뭐 등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뭐 분야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고 TV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TV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또 대전에 다행히 하응연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한번 전화를 주시고 한번 오셔서 견학도 하시고, 뭐 버스 타고 뭐 10분이면 가실 수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시고 또 실무자들 뭐 바쁘긴 하겠지만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학생들이 특히 뭐 요청을 해오면 거의 거절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견학도 하시고 실무자도 뭐 만나보고 뭐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이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주 대전과 세종은 사실은 이제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또 대전 시민들이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열광적이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가수들도 와서 공연하기 힘들어한다고. 요즘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한번 혹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사 고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고흥에? 고흥 TV로만 이제 보셨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한번 그 시에서 한번 버스 한 대 이렇게 대절하셔가지고, 근데 발사가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5월 10일로 돼 있는데 5월 17일까지인가 그래서 다 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갔다 이제 작년도 5월달에 발사 연기도 6월 20일 날 했는데 보름 후쯤 다시 발사하거든요. 그럼 뭐 1차는 약간 재수가 없으신 분이고 2차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당일치기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제안드리고 싶으시고, 또 여러분들 나이가 좀 이제 뒤에 앉으신 분은 조금 젊으신 편이라 관심 없을 텐데, 혹시 우주인 선발하면은 지원하실 분 있어요? 우주인 선발? 그것도 없으시네. 네. 대전에 왜 가수들이 오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뭐 그건 뭐 여기서 손드실 필요는 없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인을 옛날에는 애스트로넛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이제 코스모노트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이제 사람들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불러요. 미국은 스페이스 크루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 승무원. 이제는 뭐 매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매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 직업군도 이제 생길 겁니다. 우주에 실제 비행을 하고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우주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예, 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또 관광객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쪽도 산업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도 조금 당황했는데 한 분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10몇 년 전에 우주인 사업할 때 지원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소리가 단순히 이렇게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캐물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우주인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협회를 만들었대. 그래서 뭐 거기 좀 도와달라, 뭐 방송사도 연결시켜주고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위성에서 찍은 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건 이제 많이 보셨죠? 그게 지금 제주도에 또 센터 크게 생겨요. 제주도 크게 센터 생기는데, 뭐 메인은 이제 항우연이 있죠. 항우연에 이제 있는데, 그 위성 영상 이제 활용이라든지 조금 된 얘기긴 해요. 근데 그런 쪽도 계속 유망합니다. 네. 대전시에서도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 지금 옛날에는 못 썼어요. 왜냐면 항공사진을 쓰면은 한 10cm 해상도로 나와서 주로 항공사진을 썼는데, 위성은 뭐 1m 뭐 되고 그러니까 못 썼는데, 요즘 항연이 만든 위성은 30cm까지 해상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성 같은 거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좀.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변했는지, 또 저기 강원도 영월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산소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죠. 저는 또 이산가족이라 함경남도 전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갖다 아버지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진감인가 한데 뭐 옛날 집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래서 우주라는 게 이렇게 활용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다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연락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예, 찾아오셔서 한번 저도 좀 만나시고, 또 필요하면 주위에 있는 전문가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연 시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꼭 5월달 발사 때는 대전 원장님이 좀 한번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버스 한두 대로 해서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이게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렁찹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이제 예전에 이제 유학할 때 보니까 일본 애들이 랜드셋 데이터를 그 당시 한 30년 전에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인터넷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항상
엄청 이제 앞서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도 엄청 앞서서 이제 뭐 일본이랑 약간 갭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후발주자로서 아마 뛰어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해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이게 충청도 분들은 별로.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냥 뭐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본이 그 위스키를 또 우주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해서 저희 막걸리를 또 실험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마 새로운 일자리를 여기 있는 분들은 글쎄 제가 막걸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일자리는 아마 손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요. 이 우주 경제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여튼 박사님께 한번 또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대세다당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